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 프레젠테이션 개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민우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저는 NHN 소속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고요. 입사한 지는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루키 1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두레이라는 서비스만 5년째 개발하고 있고요. 두레이에서는 프로젝트 메일, 에디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두레이에 들어오기 전에는 코미코라는 웹툰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어요. 네, 제 발표의 부제가 두레이 발표 모드 해부하기인데요. 두레이는 협업 도구이고 발표 모드는 두레이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웹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바로 이 발표 모드를 소개하고 동작 원리, 구조부터 해서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고 또 보여주는지 그리고 개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까지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발표에 앞서 제가 하는 발표 자체를 발표 모드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 기술적 제약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레이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혁신적인 협업 서비스고요. 네, 이슈 트래커, 메신저, 메일, 위키 캘린더 드라이브 등 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오픈 베타를 했습니다. 두레이에서는 업무나 위키를 관리할 때 마크다운이라는 문서 포맷을 쓰는데요. 이 마크다운은 HTML을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글을 구조화시켜줄 수 있게 도와주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레이의 발표 모드는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업무나 위키를 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HTML로 변환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웹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에 비슷한 툴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HTML 기반의 리빌.js나 스펙타클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마크다운 기반의 리마크.js나 기피치 등도 있습니다. 네, 이것들과 이제 두레이 발표 모드와의 차이점은 바로 발표를 위해서 따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HTML을 만들거나 또 마크다운 기반의 경우는 추가적인 문법을 입력하거나 배경을 위한 서식을 입력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건 사실 개발자 친화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두레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미 작성된 업무를 이제 자동으로 나누어서 발표 자료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업무와 발표를 하나의 문서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추가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드 하이라이팅, 수식, 그 다음에 차트, 비디오나 UML, 코드펜 기스트 등 인베디드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또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팟라이트나 레이저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데모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까지고요. 발표 모드가 뭔지 감은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발표를 하려면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발표 모드가 어떻게 자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건 발표 모드의 전체적인 구성도인데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버는 마크다운을 받아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클라이언트는 만들어진 발표 자료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부분인 이 서버가 왜 필요하고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작은 어느 날 리마크.js라는 웹 프레젠테이션 기반의 마크다운인 툴이 있는데요. 그것을 써보시고
요다같이 생긴 팀장님께서 이제 우리도 마크다운 문서인데 한번 발표용으로 만들어봐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간을 하루만 주시더라고요. 네, 자비가 없으셔요, 요다인데. 그래서 요다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기존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업무나 위키를 그대로 발표 자료로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사용자가 변경 없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마크다운을 나누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겠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은 이제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서버에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생성해주는 서버를 만들었는데요. 서버는 Node.js와 익스프레스 조합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사용자는 서버에 마크다운을 전달하면은 이제 서버에서 그것을 잘 가공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전송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서버는 크게 이제 마크다운 렌더러와 슬라이드 파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마크다운 렌더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크다운 렌더러가 하는 일은 이제 마크다운을 받아서 HTML로 마크다운 스펙에 맞게 변경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구조화된 마크다운 포맷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HTML인데요. 이 마크다운 렌더러는 마크다운 2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렌더러를 썼고요. 이제 마크다운 2은 커먼 마크, 즉 마크다운 표준 스펙을 준수하고 GFM, 체크박스 같은 추가적인 문법을 지원합니다. 또 코드 하이라이팅을 위해 하이라이트 JS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커스텀 플러그인으로 여러 가지를 구현을 해서 라텍스나 제이슨, UML 차트, 유튜브 같은 것들도 인베드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추가로 구현한 인베디드 기능은 코드블럭 문법을 재정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크다운 문법이 아니라 코드블럭 문법을 다시 쓴 이유는 이제 두레이에서는 구현된 플러그인으로 보이고 이 마크다운을 그대로 타 사이트로 들고 가면은 렌더링이 깨지지 않고 그냥 코드블럭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코드블럭에 UML, 원래 언어가 들어가는 자리죠. 이제 UML을 쓰고 UML 문법을 쓰면은 이제 플랜트 UML을 보여줍니다. 네, 내부적으로 플랜트 UML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TUI 차트, 토스트에서 만든 TUI 차트를 인베드 해가지고 이렇게 차트 데이터를 쓰면은 차트로도 렌더링을 해줍니다. 이 차트 데이터들은 그 엑셀에서 그대로 긁어서 붙일 수 있게 한 포맷이에요. 그리고 또 링크 기반의 코드펜이나 기스트, 비미오, 유튜브, 프레이즈 같은 링크 주소를 이렇게 코드블럭 안에 이제 임포트를 하면은 이게 인베디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다운 렌더러에서 변환된 HTML은 사실 그냥 HTML 문서예요. 이제 아무런 처리도 안 된 HTML을 슬라이드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HTML을 이제 잘 가공시켜서 이제 슬라이드용 HTML로 만들어준 역할을 이 슬라이드 파서가 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파서가 어떻게 페이지를 나누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표지 페이지는 이제 두레이 업무에 제목과 사용자 정보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표지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본문 페이지는 마크다운의 헤딩 문법을 기준으로 분리를 해요. 헤딩 문법은 샵 하나부터 샵 6개까지 글머리 기호를 나타내는데요. 두레이에서 분리하는 기준은 딱 샵 하나와 샵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샵 하나는 챕터 슬라이드의 분리 기준이 되고요. 샵 2개는 이제 내용 슬라이드의 분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샵 하나나 샵 2개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슬라이드의 시작이고 이제 다음 샵 하나나 샵 2개가 나오기 전까지가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목차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요. 또 같은 페이지 내에서도 단락을 분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샵 3개 같은 경우는 단락 분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슬라이드 내에서 샵 3개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단락을 보여줍니다. 또 이제 마크다운 스펙 중에 이미지는 사실 한 줄을 모두 차지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발표 자료에서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 비율, 해상도에 따라서 글과 자연스럽게 배치되도록 이미지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사이즈가 적은데 글이 많다 이러면은 양옆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미지가 큰데 글이 적다 이러면 이렇게 상하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를 하다 보면은 대비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단락을 나누는 샵 3개를 이제 비포, 애프터, 장점, 단점, 프로스 앤 콘스 같은 이제 대비되는 단어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은 좌우로 배치를 해서 대비가 좀 더 강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를 보여주는데 템플릿은 필수죠. 그래서 두레이 발표 모드에서는 총 5가지의 기본 템플릿을 지원을 해요. 템플릿별로 조금씩 다른 레이아웃과 애니메이션을 가지도록 했고요. 그리고 두레이의 업무와 연동해서 이제 댓글에 이렇게 이미지 경로를 쓰면은 배경 커스터마이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발표 자료를 특정 규칙에 따라서 만들었으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텐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아까 발표 모드 구성도에서 발표 자료를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이 오른쪽 클라이언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슬라이드 컨트롤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용어라는 거를 제 발표에서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하는 모든 코드를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서버는 자료를 만드는 역할만 하고 이 클라이언트가 바로 사실상 웹 프레젠테이션, 즉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 클라이언트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점은 바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앵귤러, 뷰, 리액트 등 SPA 라이브러리를 전제로 깔고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발표 모드는 슬라이드 자체의 이제 상태만 필요하고 이제 넘겨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프레임워크까지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레이 서비스는요, 앵귤러 JS와 걸프의 코드베이스에서 뷰와 웹팩으로 이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 전에 코드를 대충 세워보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11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대한 코드량에 지금 시작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한 30% 정도밖에 변환하지 못했어요. 또 메신저는 앵귤러 JS에서 리액트로 대체를 했고요. 사실 모든 프레임워크는 언젠가 앵귤러 JS도 그 당시는 최신 프레임워크였는데 이제 언젠가 노후화되고 또 대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프레임워크의 의존적인 이런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 바닐라 스크립트로 한번 구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바닐라 스크립트로 구현할 때 바닐라 스크립트는 퓨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딱 구현해야 할 기능만 더 구현을 할 수 있고 또 프레임워크에 의존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런타임 시 무거운 프레임워크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가장 먼저 정하고 이제 개발한 부분은 슬라이드 컨트롤러예요. 이제 슬라이드 컨트롤러는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전반적인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를 이동한다거나 뭐 이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거나 뭐 글자를 키운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로직들을 담당을 하고요. 이 슬라이드 컨트롤러를 구현할 때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네모난 흰색 네모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역할이죠. 이제 두레이에서는 이 네모난 비율을 가로 세로를 16대 9 비율로 정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간에 항상 16대 9를 맞춰줘야 됐어요. 그래서 타일 라이브러리들이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춰주나 하고 살펴봤는데요. 타일 라이브러리들은 이 비율을 스크립트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돔에 직접 접근을 해서 뭐 위스와 하이트, 트랜스폼의 스케일, 속성 등을 변경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간단한 기능임에도 매번 이벤트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재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일이죠. 사실은 이 기능은 CSS만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CSS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뷰포트 위스와 뷰포트 하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각각 현재 화면 넓이와 높이의 100분의 1 값을 나타냅니다. 슬라이드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현재 화면 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뷰포트 위스와 뷰포트 하이트를 쓰면은 이 화면 크기에 맞춰서 반응형으로 원하는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맥스 위스와 또 맥스 하이트를 조합하면은 또 16대 9 비율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딱 두 가지 경우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뷰포트의 높이가 슬라이드의 높이보다 높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화면의 가로가 슬라이드의 가로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화면의 가로는 100VW, 즉 위스는 100VW입니다. 전체를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하이트는 그 16대 9 비율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100VW에 16분의 9를 곱하면은 네, 하이트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CSS에 칼크라고 계산을 해주는 속성을 써서 뭐 100VW, 위스는 100VW, 하이트는 이제 16분의 9를 곱한 값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뷰포트의 넓이가 슬라이드의 넓이보다 넓을 때예요.
이때는 슬라이드의 높이가 화면의 높이와 같을 때죠. 근데 아까 적용된 CSS로만 적용을 하면은 사실 이 빨간 선 크기만큼 슬라이드 크기가 생겨요. 슬라이드 화면보다 훨씬 크죠, 슬라이드 크기가.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제한을 하이트를 기준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트이 슬라이드의 높이가 화면의 높이와 같으니까 100VH로 제한을 하고, 이 100VH를 구했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16대 9 비율에 의해서 이제 맥스 위스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는 9분의 16을 반대로 곱해주면은 가로의 길이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뷰포트의 뷰포트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항상 16대 9 비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이렇게 슬라이드 비율을 정했으면은 이 슬라이드 비율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반응형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비율은 슬라이드의 크기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VW와 VH 이외에도 REM과 EM이 있는데요. 이제 REM은 루트 엘리먼트 기준 폰트 사이즈를 말하고요. EM은 부모 엘리먼트 기준 폰트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 엘리먼트가 만약에 루트 엘리먼트는 HTML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픽셀이면은 원 REM은 20픽셀, 똑같이 20픽셀입니다. 그래서 폰트 스케일러라고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저희는 REM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발표 모드 내 모든 콘텐츠 크기의 단위를 픽셀에서 REM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HTML 엘리먼트의 폰트 사이즈만 바꾸면은 그럼 자동으로 모든 폰트 크기가 바뀌겠죠. 이 HTML 엘리먼트의 폰트 사이즈는 화면의 비율을 보고 결정을 해요. 여기 커런트 폰트 사이즈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은 폰트 스케일러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값에 가로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정한 기본 폰트 사이즈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가 이제 슬라이드를 다 차지할 때는 VW를 단위로 하고, 이제 세로가 다 차지할 때는 VH 단위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9분의 16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여줄 차례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되는 동작은 2레이에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슬라이드 간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페이지 내에서 단락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락은 아까 샵 3개 분리 기준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샵 3개가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고 모든 단락을 보여줄 때까지 단락이 끝난 후에 슬라이드를 이동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크롤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를 나누는 파워포인트와는 달리 발표 모드에서는 그 컨텐츠를 헤딩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슬라이드보다 내용이 훨씬 길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페이지를 저희가 쪼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자료 작성자의 의도와 가독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지를 쪼개는 대신 이렇게 긴 슬라이드가 나오면은 조금씩 스크롤해서 보여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3개의 이동 방법과 애니메이션들을 보여주려면은 복잡한 선택값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은 슬라이드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어야 넘기고, 있으면은 또 콘텐츠의 내용 길이를 확인해서 길면 스크롤, 아니면 보여주고, 또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끝날 때 해야 되는 동작도 있고, 중간 중에 해야 되는 동작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지블, 인비저블, 레디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이드의 상태값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각 상태에 따라서 동작해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르고, 또 서로 리액티브하게 동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의 구역으로 분리를 했어요. 슬라이드, 에어리어, 블럭 이렇게. 이 3개의 분리 기준은 최소 애니메이션 단위예요. 그러니까 최소 애니메이션이 나타나야 되는 단위고, 이제 각 구역은 모두 상태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에어리어, 블럭 이 3개는 이 스테이트를 구현한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요. 그래서 상태값이 변하는 시점에 상태값에 맞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오브젝트 디파인 프로퍼티에 셋 메소드를 정의를 해가지고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해야 하는 구역에만 집중하면 돼서 슬라이드 이동, 컨트롤을 용이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가 비지블로 바뀌면은 그 블럭은 CSS의 비지빌리티 속성을 바꾸고 스테이트를 전파하고 이벤트를 전파하고 이렇게 각자에 맞는 역할만 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컨트롤러 구현이고요.
다음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다 구현을 하고 웹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몇 가지 플러그인들을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아까 데모에 나온 영상 중에 4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스팟라이트라는 플러그인이에요. 그 마우스로 유명한 엘사에 스팟라이트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가 뭐냐면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고 나머지 영역을 다 딤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더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확대 버튼을 누르면은 그 원안의 내용이 확대가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역시나 하루에 말미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백그라운드 홀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이제 원의 위치가 좌표값에 따라서 변하는 엘리먼트를 만들어 했어요. 움직여야 하니까 당연히 PNG나 이런 걸로 구현할 수는 없었고요. 대략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레디얼 그레디언트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레디얼 그레디언트는 백그라운드의 원형 그라데이션을 나타내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라데이션 없이 이제 가운데로 투명한 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영역을 딤드된 컬러로 채우면은 아까 본 백그라운드 홀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 2개의 돔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안쪽 돔에 아주 큰 9999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보더를 놓고요. 딤드 컬러로 설정해서요. 그리고 가운데는 투명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돔으로 이제 슬라이드 크기만큼 덮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뭐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CSS 속성 하나만 바꿔도 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구현을 했어요. 다음 이제 준기능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준기능은 트랜스폼의 스케일 속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스케일 속성은 엘리먼트의 크기를 늘려주는 속성인데요. 현재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2배로 늘린 후에 이제 옵셋과 스크롤 값을 계산해서 원의 중심으로 겹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안쪽만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숨기면은 이제 확대되는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은 기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2배로 확대해서 이 흰색 마우스 좌표를 중심으로 겹쳐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마우스 위치에 스팟라인 원만큼만 보이도록 레이아웃을 이제 제한을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또 발표 모드에서는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강조 효과도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이 빨간 점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마우스 것만 갱신하면 되니까요. 이제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잔상인데요. 이 레이저 잔상을 구현하려고 트레일 이펙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하도록 구현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구현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통해서 마우스가 움직인 좌표를 일정한 개수, n개만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집된 n개와 그 다음에 레이저 포인트 원의 반지름 s, 그래서 s를 n으로 나눈 후에 특정한 값이 나오죠. 그거를 0부터 반지름 s까지 순차적으로 더해서 그 위치에서 벡터 값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삼각형이 나오고 이제 점점 커지는 사다리 꼴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원의 반지름을 다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만들어진 좌표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곡선으로 만들어 줄 텐데요. 이 곡선은 인터폴레이션, D3JS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직접 구현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곡선을 이어서 도형을 만든 다음에 이 도형을 이제 빨간색으로 채울 텐데요. 이제 갈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이제 투명해지는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패스를 갱신하면은 레이저 포인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플러그인은 번역 기능입니다. 이제 번역 기능은 저희가 구글 API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 같은 슬라이드에서 코드 블럭을 제외하고 이제 똑같은 UI로 번역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마크다운 문서를 번역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마크다운 문서 자체를 번역하려면은 텍스트만 추출해야 될 텐데 그럼 마크다운 문법을 빼고 또 뭐 코드 블럭도 빼고 하는 또 파서 같은 것을 또 하나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저희가 마크다운 렌더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렌더링된 마크다운을 이제 정규식을 통해서 텍스트만 추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슬라이드용 HTML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정규식으로 코드 블럭을 제외한 텍스트만을 이렇게 추출합니다. 이 추출한 텍스트를 순서 그대로 배열해 넣고 서버에 전송을 해서 번역된 결과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 받아온 것을
이제 슬라이드에 같은 정규식을 돌려서 이제 순서대로 다시 인덱스에 맞게 넣으면은 이제 UI는 그대로 두고 이제 번역된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공유 기능입니다. 앞서 본 구조도에서 이 웹소켓 서버와 레디스 그리고 클라이언트 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공유 기능이 뭐냐면은 발표자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현재 뭐 상태나 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폰트 크기, 뭐 스팟라이트, 그다음에 레이저 포인터 같은 플러그인 동작들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공유는 이런 플로우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발표자가 슬라이드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 채널을 생성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서버는 이제 암호화된 채널을 생성해서 URL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그 발급받은 URL을 사용자에게 공유를 해주면은 이제 사용자가 그 URL을 통해서 공유받은 채널로 접속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버는 이제 당연히 서버니까 다중화가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웹소켓으로 통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널 사용자 정보는 이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게 레디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끼리도 데이터가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켓끼리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레디스의 펍서버를 사용하는 이제 소켓 IO 레디스라는 어댑터를 쓰고 있어요. 또 슬라이드의 공유는 아까 앞서 제가 새 구역으로 분리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상태를 구조화시켰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리한 슬라이드 에어리어 블럭의 스테이트들을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제이슨으로 변환시켜서 사용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제이슨을 다시 스테이트로 바꿔서 현재 스테이트를 대체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발표자의 스테이트랑 일치가 되는 거죠. 또 스팟라이트나 마우스 기반의 이제 강조 기능 공유는 상대 좌표를 중심으로 동작합니다. 만약에 강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현재 슬라이드 크기에 마우스 좌표 값을 나누어서 상대 좌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 좌표를 이제 서버에 전송을 하는데 이제 마우스 무브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송을 하면은 서버에 많은 부하가 갈 수가 있어서 이제 디바운스를 해서 전송을 하고요. 이 전달받은 좌표 값을 사용자 슬라이드 화면 크기에 맞게 이제 복원을 해주면은 이제 비슷한 비율의 위치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이 구현한 플러그인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플러그인들은 앞서 말한 4가지 이외에도 뭐 풀스크린, 프로그레스, 프리뷰 등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기능이 많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아마 알았다면은 뭐 깔끔하게 자바스크립트로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어 기능, 즉 슬라이드 컨트롤 메소드에 플러그인 코드를 뒤죽박죽 엉켜 있고 또 정리도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코어 기능에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러그인을 다 분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어 모듈 이외에는 모두 플러그인 코드로 분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한 11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과 코어 모듈, 또 플러그인과 플러그인끼리는 이벤트 매니저를 만들어서 이벤트 통신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플러그인은 스테이트를 직접 접근할 수 없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통해서만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은 언제든 분리해도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영향이 안 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코드를 살짝 보시면요. 이 소스는 슬라이드의 스크롤 잔여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페이지 마커라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에서 고려할 이벤트는 슬라이드가 변경될 때 또 스크롤 될 때 딱 2개밖에 없는데요. 여기 인스톨 메서드에서 보듯이 이제 무브 슬라이드와 스크롤이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동작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메인에서는 이것을 언제든 뗐다 붙일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은 어쨌든 잘 분리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플러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UI 코드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슬라이드 경우는 서버에서 렌더링을 해서 줘서 상관이 없는데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바스크립트만 쓰니까 이렇게 스크립트에 HTML 코드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템플릿과 로직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HTML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도 적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SPA 프레임워크로 넘어갈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스벨트 3가 등장을 했어요. 요즘 너무 핫해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여기 밑에 코드가 스벨트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스크립트랑 그다음에 HTML이랑 여기 스타일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파일에 같이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뷰랑 굉장히 비슷해져. 근데 뷰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고 쓰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네, 이 스벨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컴파일 타임에 이제 스벨트 코드를 퓨어 자바스크립트로 변화시켜준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바벨이 ES6를 ES5로 바꾸는 것처럼 이 스벨트도 미리 컴파일을 해서 퓨어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요. 그래서 미리 컴파일 하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될 소스가 뭔지 이제 선택해서 번들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또 버추얼 돔을 쓰지 않아서 트루 리액티브 프로그램이 가능해져요. 이 말이 뭐냐면은 버추얼 돔 같은 경우는 돔을 바꿀 때 내 가상 돔을 만들고 내 현재 돔과 다른 점이 뭔지 비교를 해서 그때 현재 돔에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교한 다음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 리액티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메모리도 버추얼 돔 크기가 커질수록 메모리도 많이 들고 네, 디핑 비용도 증가하고요. 근데 이제 스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 타임에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가 바뀔 거야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바꾸면은 여기가 바뀐다라는 코드가 들어가서 이제 가상돔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실 요즘 앵귤러의 새로운 엔진인 뭐 IVY나 뭐 솔리드 JS도 비슷한 접근법을 하고 있어요. 또 스벨트 3를 선택한 이유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기본 문법이 HTML이라서 선택을 했어요. 저희가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템플릿 관리가 쉬울 것 같았고 또 스크립트, CSS, JS가 한 파일이라서 저희 같은 작은 플러그인 단위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컴파일된 번들은 퓨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아까 SPA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무거운 프레임워크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코드들에게만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적용하고 보니까 확실히 돔 컨트롤이 편해져서 코드량이 한 반 정도 줄었죠. 그리고 또 가독성도 좋아졌어요. 문법도 쉬워서 좀 빨리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프로젝트에 사용하려면 아직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발표 모드는 퓨어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했었기 때문에 성능이나 번들 크기에 관해서는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어요. 사실 번들 크기는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스벨트는 IE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스벨트 로더에 또 바벨 로더까지 같이 태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큰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아직 검증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생태계도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요즘 핫한 만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구현이고요. 이제 서버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배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배포는 노드.js 서버를 도커라이징해서 배포를 했어요. 네, 저도 이제 노드.js 서버를 도커라이징하는 거는 처음 해봤었는데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일단 하나만 공유드리고 싶은 게 이 도커 파일 작성 순서에 유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노드.js 앱들은 다 노드 모듈스가 있죠. 이 노드 모듈스는 굉장히 설치가 오래 걸리고 파일이 큽니다. 근데 이제 도커를 만들 때 도커 파일에 이제 현재 스페이스에서 도커 스페이스로 복사를 할 때 소스 파일 전체를 복사한 후에 npm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도커의 캐싱 레이어가 먹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도커에서는 이제 런의 캐싱을 이제 카피나 애드 명령어에서 바뀐 게 있을 때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패키지.json을 먼저 카피를 해서 npm 인스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파일을 커피를 해서 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패키지.json에 바뀐 게 있을 때만 npm 인스톨이 다시 실행이 돼가지고 네, 캐싱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도커 수험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용을 하니까 뭐 로드 밸런싱, 또 자동 복구, 그다음 뭐 순차적 배포 같은 네,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사실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현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뭐 사소한 것 하나 뭐 직접 구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코드도 또 길어지고 또 폴리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어느 선에서 이제 플러그인 정도는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모바일 지원이나 뭐 E2E 테스트 같은 것들이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발표자 모드 지원, 스킨 제작 툴 미리 보기 등 추가적으로 구현할 것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